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차태사. 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이제 35년의 그 아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을 배울 텐데요. 이 부분은 수능에서 꼭 반드시 기필코 나오는 부분이에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이나 물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좀 나누어서 일제가 어떤 통치를 취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배우시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파트,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쉬운 문제고요.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를 통치했는지 그 방법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제 정책이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뉘어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년대 주머니, 20년대 주머니, 30년대 주머니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쏙 집어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정치와 경제로 나눠 볼 텐데 여기가 지금 어떤 시기냐면 일제강점기 전체를 제가 한번 좀 숲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제의 정책이 뭐냐를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자,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자, 그런데 이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나누셔야 돼요. 먼저 10년대, 그 다음에 20년대, 그 다음에 30년대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나눈 다음에 10년대 정책, 20년대 정책, 30년대 정책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저항하였느냐, 이 저항 파트를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느냐. 근데 저항하였는데 국내에서 저항한 것과, 자 보세요. 자, 국내에서 저항한 것과 그 다음에 국외에서 저항한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또 구분하셔야 돼요. 국내의 저항과 국외의 저항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년대 이러한 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보시고 20년대도 저항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30년대도 국내 저항 보시고 그 다음에 국외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20년대 국외에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30년대 국외에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야. 나눠서 본 다음에 과연 일제 정책에 맞서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였는가 그 저항의 역사예요. 저항의 역사. 그래서 10년대 우리는 여기에 맞서서 어떻게 저항하였는가 이 저항의 역사 공부하실 거고 또 20년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공부할 것이고 30년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제의 정책들 공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두 파트예요. 두 파트. 두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파트.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과 우리가 맞서 싸웠던 저항.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일제의 그 정책들을 보는 거예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각각 어떻게 일제가 우리를 통치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숲 보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10년대, 1910년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0년대, 1910년 8월 29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모습입니다. 그죠? 강제로 좀 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면 그러니까 군인 무자, 뭐 싸울 무자, 뭐 이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아주 그냥 강압적인 방법으로 지금 통치하는 방법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 이 무단 통치의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면 역시 군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헌병입니다. 헌병. 네, 바로 이 헌병 경찰의 역할을 헌병이에요. 세상에나. 원래 경찰은 민간인 대상이고 헌병은 군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의 역할을 그 헌병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병들은 뭘 갖고 있냐면 직결 처분권을 갖고 있어요. 직결 처분권. 네, 재판 넘기지 않고요. 바로 거기서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을 정도로 강압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하나의 방식이 뭐였냐면 또 때릴 수가 있어요. 딱딱. 바로 이걸 우리는 태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 완전히 차별이에요.
왜냐면 오로지 조선인만. 예, 일본인 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리는 게 오로지 조선인한테만 해당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역시 차별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실에 누가 들어오냐면 선생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칼을 차고 들어와요. 와, 칼찬 교사의 모습. 큰일 났어.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어릴 때 그 칼소리, 그 쫙 집어넣는 그 소리. 어렸을 때 엄마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그죠? 그게 아마 트라우마로 평생을 할 거예요. 왠지 나중에 커서도 일본인 앞에 서면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 중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 중추원이 많이 들어봤는데요. 고려시대에도 중추원이 있었고 독립협회에서도 중추원이 있었고 이 중추원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총독의 자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친일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조선 총독부예요. 조선 총독부. 그죠? 조선 총독부 이 정책의 어떤 그 틀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조선 총독부에서 출발하고 있다. 조선 총독부.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통감부였잖아요. 통감부. 그죠? 그 이전까지는 통감부였는데 이제는 총독부가 된 거죠. 통감부에서 총독부로 지금 오고 있는 이 모든 권력은 다 이 총독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총독을 자문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일 인사를 이런 식으로 지금 등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무단 통치예요. 공포 분위기죠, 여러분들. 10년 뒤 분위기라는 얘기. 아, 이렇게 됐구나. 무서웠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민회 비밀결사 형태로 움직이다 결국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10년 된 모습 봤어요. 자, 정적인 측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치면에서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지금 식민지 했어. 그럼 뺏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뺏어? 식민지니까 땅 뺏어야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사실 이 토지조사 사업의 어떤 그 준비라고 할까요? 이런 준비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연습되어져 있었어요. 그 회사가 뭐였냐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회사를 이미 구한말에 세워요. 구한말 1908년입니다. 1908년도에 세워가지고 이미 바로 이렇게 1910년대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할 때 착착착착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이죠. 돈 억수로 법니다. 총독부로부터 이 땅 받아가지고요. 그걸로 조선에 온 그 일본인 이민자들 싸게 나눠주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제강점기 연결되고 있는데 토지조사 사업은 뭐냐면 조선인들한테 너희들 땅 있어? 그럼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 안 해? 안 하면 그건 뺏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거에 입각해서 너희들이 증거에 입각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 근데 그 양식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저도 사실은 세금 낼 때 분명히 한글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 용어들이. 그런 어떤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서식은 막 어려운 한자 막 일본어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근데 신고 안 하면 뺏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했던 그 목적이 뭐였냐면 과연 왜 애들은 이런 일을 했을까? 바로 재정 확보입니다. 이제 식민 통치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확보하려면 재정 확보죠. 항상 토지 조사 사업은 이 세금을 걷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실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은 여러분 이미 그 대한제국 때 직계 발급에서 우린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빙자해가지고 우리 어떤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식민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하죠. 10년대 뭐 식민지 만들었으니까 이거부터 해야죠. 세금 걷는 거, 땅 뺏는 거 이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자,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이런 확립이라는 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경작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작권. 그 토지의 소유주는 아니지만 그 토지를 소작한 거죠.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소작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 권리야. 이 권리는 지주도 함부로 할 수 없어.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을 부쳐 먹었고 소작했고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부쳐 먹었고 소작했고 그럼 나도 이 땅을 소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이 땅을 소작하는 거예요. 네. 내 땅은 아니지만 여기서 내가 경작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었단 말이야.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완벽하게 이 계약제로 바꿔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거예요. 정규직, 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농민들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모습들. 그 지주들은 대부분 일본인 지주일 수도 있고 친일 지주일 수도 있고 더욱더 기세등등해진 모습들이 나타나겠구나.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또 있어요. 이 10년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를 통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령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령 정말 많이 만들어. 광업령, 상업령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표적인 회사령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령의 핵심은 뭐냐면 회사를 세울 때 허가받으라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자본을 갖고 이제 회사를 세우려고 그래.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잘 안 내주겠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 자본이 도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야, 구한말에 여러분들 그 메가텐 화폐정리 사업으로 민족 자본이 한번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되면서 1910년대 또 이 회사령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한 번 민족 자본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 이래저래 민족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강압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 터집니다. 뻥 하고 터집니다. 찍어 누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이 고종의 죽음이에요. 이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이게 된 것을 활용하면서 일으켰던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3.1운동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1919년에 전개되었던 이 3.1운동. 거족적 민족항쟁. 지금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그중에 200만이 참여할 정도로 집집마다 거의 다 한 명씩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거족적 민족항쟁이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찍어 누르면 잘 따라오는 순둥이 조선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 뻥 터진 것이죠. 일본은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제는 1910년대에 시행되었던 이러한 통치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3.1운동 그 결과로 1920년대, 10년대와는 전혀 다른 통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시죠.